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9에서 40차시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차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이 기구를 설치했죠. 6글자였고 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했어요. 통리, 기무, 아문. 자, 전에 배웠던 차시에 나오는 개념이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19세기 후반부터 양반 유생층이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벌인 운동은 땡땡땡땡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위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자,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위정, 척사. 바른 것은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위정, 척사 운동이죠. 이때 바른 것은 성리학적 전통 질서고요. 사악한 것은 서양의 종교나 사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갑신정변 시작.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배우기 전에 개화파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개화파는요,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개화라는 것은 서양의 문물 같은 거 받아들여가지고 변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문호를 개, 열고, 화, 변화해야 된다. 자, 배경을 보시면요. 하나였던 개화파 무리가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파로 갈리는데 하나는 온건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오타입니다. 이거 급진이라고 해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온건개화파는 이름처럼 좀 개화의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방법 자체가 좀 온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진 개화파는 개화의 속도가 어떨까요? 빨라요. 빠르고 방법이 온건에 비해서 훨씬 급하고 과격해요. 자, 중심 인물부터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들 누구냐 이러면 온건인지 급진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좀 팁을 줄게요. 온건 개화파의 대표 인물은 이 사람들입니다. 김윤식, 김홍집, 어윤진 등. 근데 이 중에 선생님 녹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요거 여러분 암기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자, 윤, 집, 윤. 자, 이런 글자들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막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아, 윤은 뭔가 부들부들할 것 같고 집은 부드럽고 편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윤이나 집이 들어가는 이름들 온건한 개화파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자, 반면에 급진개화파들은요. 균, 효, 식 등 뭔가 이 발음 들었을 때 좀 센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균, 효, 식.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균, 효, 식은 뭔가 과격하고 급해, 급진개화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어느 개화파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학습. 자, 원래 이 개화파는요, 1876년 일본 할 때 개항할 때 그때 이제 그 무렵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학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학문을 배우자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실학자들, 그리고 이후에 개국통상론이라고 해가지고 서양과 통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개화파가 나중에 급진과 온건으로 갈리는데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균, 효, 식, 그리고 여기 서강범 이 사람 추가됐네요. 범, 균, 효, 식, 범. 뭔가 이거 세 보여요. 그죠? 급진개화파. 그 다음에 윤, 집. 뭔가 부드럽고 편하네. 그럼 온건개화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한 거예요. 이 개화파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고 이 개화파는 적극적 개화 정책을 주장했대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것은 온건 개화파일 것이고 적극적 개화 정책을 주장한 것은 급진 개화파겠네요. 그래서 문제까지 미리 풀겠습니다. 자, 해결됐으면요.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자,
자, 온건계합파랑 급진계합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이들의 롤 모델은 누구냐? 자, 온건계합파는요, 청나라를 모델로 했어요. 청나라의 양모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에서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서양의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자라고 했던 게 양모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양모운동은요, 서양의 어떤 제도, 사상, 교육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고 서양의 무기, 걔네가 무기는 잘 만드니까 걔네 것만 배우고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건 청나라 전통을 유지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실 큰 성과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온건계합파가 롤모델로 삼았던 청나라 그리고 양모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기 때문에 온건계합파의 어찌 보면 모델 설정도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잘못됐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반면에 급진계합파는요, 일본을 모델로 삼았어요. 왜 일본을 모델로 삼았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뭐 과학기술, 무기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 교육 등등 서양의 거의 모든 정신적인 것을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급진계합파는 쉽게 말해서 일본처럼 싹 바꿔버리자. 싹 바꾸고 아주 그냥 급진적인 개혁을 하자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운동을 모델로 삼았는지 이렇게 두 계열파가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또 급하게 그럼 급진계열파 얘네들 친일파구나 라고 또 단순화시키는 것도 별로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친일이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파 이런 범주로 이들을 너무 규정짓기는 좀 어려워요. 이 시기에는. 자, 그래서 이 이후의 행적을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사상 볼게요. 온건계합파는 동도서기론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었는데요. 동도서기론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예요. 교과서 104페이지 쪽날개를 볼게요. 자, 교과서 104페이지. 네, 동도서기론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시작.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동양의 도, 정신. 정신은 동양의 것을 따르고 기, 그릇, 어떤 뭐 도구나 기술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것만 서양 거를 배우자. 그런 내용이 동도서기론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의 양모운동이 동양의 정신, 서양의 무기 만드는 기술 이것만 배우려고 했죠. 그리고 청나라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온건계합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적어주세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급진계합파는요. 문명개화론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자, 문명개화론은요. 선생님이 밑에 필기했어요. 요거 적어주세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 교육, 문화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온건계합파의 동도서기로는 하드웨어만 서양 거를 쓰자 이거고요. 급진계합파의 문명계화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뭐까지 소프트웨어까지 서양 거를 쓰자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진계합파는요 청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또 급진계합파의 성향입니다. 이 파란 글씨들 다 필기해 주세요. 자, 다 됐으면요. 갑신정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요.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돼가지고 청나라에서 뭐 마건상이나 멜렌도르프 같은 그런 고문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치 간섭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민씨 정권,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외척들, 이 사람들이 친청 정책을 펼쳐요. 즉, 청나라한테 붙어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화 정책이 점점 지지부진,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교과서 104페이지 쪽날개를 볼게요. 민씨 정권이라 하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 73년부터 94년까지 왕비인 명성황후,
이름이 이제 민자영이잖아요. 성이 민씨예요. 그래서 그 왕비의 일족들, 민씨 일족들이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부의 주요 관리들 성이 민씨들이 많아요.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오타가 있네. 급진개혁파가 아니라 급진개화파예요. 이 급진개화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청나라한테 이 민씨 정권이 붙어가지고 개혁의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일단 개혁을 위한 돈,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신들이 롤모델로 삼은 일본한테 차관 도입, 돈을 빌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섭은 실패해요. 결국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위축됩니다. 자, 이 사건을 교과서 104페이지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급진개혁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끼리. 그 돈을 빌리려는 교섭이 실패되었다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 좀 같이 볼게요. 해설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80년대 초 국가재정의 위기가 닥칩니다. 왜 위기가 닥치냐? 80년대 초 정부가 정부 주도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죠. 그게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새로운 건물도 짓고요. 시설도 만들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때 민씨 정권, 권력을 잡은 민씨 정권과 급진개화파의 대립이 심해져요. 자, 민씨 정권은요. 청나라랑 그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랑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청나라가 보낸 우리나라 외교와 재정, 돈 문제를 책임지는 고문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멜렌도르프. 이 사람이 외교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관리를 했는데 이 멜렌도르프는 당 오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김옥규는 급진개혁파예요.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김옥균이 일본의 차관 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요. 자, 그래서 차관 교섭을 벌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했던 김옥균은 정치적으로 고립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자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축소돼요. 즉 정치계에서 급진개혁파의 그 입지가 축소되니까 이 급진개혁파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완전 밀리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인 겁니다. 자, 내용이 제법 복잡하지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흐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밑줄 친 거, 멜렌도르프, 당오전 주조, 김옥균, 일본 차관 이런 거 좀 밑줄 쳐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읽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 김옥균은 자금이 없이, 돈이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다. 즉,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고 귀국하는 김옥균의 처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당은 급진개혁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개화당. 그리고 4대당은 이 급진개혁파들이 그 청나라랑 친한 그 온건개혁파, 친청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놈들이다 해서 4대당이라고 낮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급진개혁파는 이 4대 하는 놈들, 온건개혁파들하고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최후의 선택이 뭐냐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갑신정변 직전의 상황을 공부를 할게요. 자, 갑신정변 일어나기 직전에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이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두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인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절반이 철수합니다. 자, 그러자 급진개혁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절반 정도 본국으로 돌아간대. 그러면 남아있는 청나라 군대가 얼마 없잖아. 이때 자신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한테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 청나라 세력을 막고 권력을 급진개혁파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침 일본 공사 외교관이 우리가 니네가 난을 일으키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나라 군대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결국 이를 벌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인데요. 급진개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내용 교과서 104페이지랑 교과서 105페이지의 자료를 통해 먼저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진이 하나 있고 해설이 하나 있어요. 담례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 돌아온 홍영식 급진개합파죠. 이 사람이 고종 임금한테 근대적 우편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고요. 그리하여 정부는 우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우정총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 같은 거죠. 자, 이 우정총국이 개국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 많은 정부의 그 고관들이, 대신들이 이 우정총국에 방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이용해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급진개합파들이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 우정총국을 지금 복원해 놓은 게 서울 종로에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 우정총국을 처음 여는 그 개국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정부 고관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을 여기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게 갑신정변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지도하고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볼까요? 이들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격에 해당되는 김옥균이고요. 그 다음에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이 있는데요. 뭐 서재필이 가장 막내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다 나이가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 위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이제 지도산 우정총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궁이에요, 궁. 그래서 궁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심지어 박영효네 집, 서광범네 집, 홍영식 네 집, 김옥균 네 집. 얘네들 집이 다 여기 근처예요. 박 교수네 집 등등등. 서재필. 자, 그래서 아주 그 난을 일으키기 정말 딱 좋은 위치였던 거죠. 자, 일단 학습지로 돌아와서 세부적인 내용 볼게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파티를 이용해서 민씨정권의 핵심 인물을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해요. 개화당이라는 것은 급진개화파가 자신들을 스스로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별명이에요, 일종의 급진개화파. 자, 그리고 그들은요,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데요. 이 개혁 정강이 교과서 105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인데요. 총 1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즉, 청나라한테 조공 바치는 거 그거 다 허례허식이니까 없애자. 청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만들자.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명문 가문 이런 거 폐지하고 인민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인민평등권을 처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의 재정, 돈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자. 즉, 국가의 돈이 왕실재정, 국가재정 이런 식으로 막 섞이고 나뉘어져 있고 막 복잡했는데 이제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기관에서 관리하자. 그 밖에 짜잘짜잘한 돈 관리하는 관청은 폐지하자.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개조 전해지는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을 한번 봤고요. 학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이 급진개혁파는요, 뜻을 이루지 못해요. 금방 진압당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했는데 일본군이 철수해요. 원래 일본 공사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청군이 본국으로 많이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갑신정변은 진압당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급진개혁파가 권력을 잡았던 기간이 한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보통 3일천하라고 그래요. 이 3일천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내정 간섭을 더욱 심화시켜요.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 심화시켰죠. 그리고 갑신정변을 또 청나라가 진압하니까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선 내부에서 개화운동은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한성조약이 체결돼요. 자, 한성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거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건데요. 주요 내용은 조선이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마 좀 고개가 갸우뚱할 겁니다. 응? 일본은 오히려 갑신정변 일으키면 급진개혁파 도와주기로 했던 나라 아니야? 그럼 우리랑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갑신정변 실패했는데, 근데 왜 얘네가 우리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지? 자, 일본은요, 음, 배상금에 되게 맛을 들였어요. 배상금이라는 게 자기들한테 큰 이익을 안겨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 배상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들이 급진개혁파 도와주기로 해놓고서 뒤통수를 친 건데,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조선 정부한테 배상금 지불하라고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텐진 조약은 뭐냐면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청일 양국 군대가 일단 조선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상대 국가한테 미리 알려주자.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신정변을 경험하면서 일본과 청나라는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충돌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그런 충돌을 좀 막기 위해서 일단 군대를 철수하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나라의 속내는 뭐였냐면 지금 당장 상대 국가를 완전히 제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철수하자.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힘이 더 세지면 그때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상대국한테 미리 알리도록 하자는 건 나중에 조선에 만약에 한쪽 군대가 오게 되면 다른 쪽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 한판 붙어보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중에 전쟁으로 어, 일어나게 되죠. 현실이 되죠. 일본과 청나라가 1894년에 청일전쟁을 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텐진조약의 이 조항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청일전쟁의 어떤 그 복선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의의를 볼게요. 갑신정변은요, 자주적인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계도 뚜렷한데요. 첫 번째 한계는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수 엘리트들이 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던 개혁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갑신정변이 일어났는지 이들이 개혁 정강을 발표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정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거죠. 어쨌든 정부 고위 관료를 막 살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했고요. 토지제도 개혁에 소홀을 했는데요. 이것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요. 토지제도를 개혁해 주는 거예요. 즉, 토지제도 개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토지가 없는 백성에게 농사 짓는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 그거를 가장 백성들이 열렬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정강 어디에 가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관심도 없고 딱히 갑신정변을 지지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주제인데요. 3번 열강의 대립과 고종의 자주독립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어요. 청나라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금이었던 고종은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어느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종이요, 러시아와 몰래 비밀 협약을 추진해요.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러 비밀 협약 추진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감히 저 고종 저놈이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자, 그런데 엉뚱한 제3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은요,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와 충돌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 조선,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가 자꾸 한반도 쪽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즉 러시아가 남쪽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견제하겠다
라는 명분으로요. 우리나라 조선의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합니다. 영국이 우리나라 섬을 불법으로 점령해요. 자, 교과서 106페이지 지도를 좀 볼게요. 자, 교과서 106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의 내용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만 좀 볼게요. 자, 먼저 지도에서 거문도 위치 확인할게요. 거문도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본하고 청나라랑 영국의 움직임을 볼게요. 뭐 러시아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일본 먼저 볼까요? 자,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에서 일본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강화도 조약, 뭐 제물포 조약, 한성 조약, 텐진 조약 등 각종 조약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립 무역 장정, 텐진 조약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영국은요. 거문도 사건 85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맺은 조약이라든지 뭐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거문도 사건 보겠습니다. 거문도는요. 여수라고 하는 곳 알죠? 뭐 장범준 노래도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그 여수의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문도를요,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여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 실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국이 그걸 견제하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영국이 잘못한 거죠? 아니,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뭐 이유는 그렇다 쳐도 왜 남의 나라의 섬을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까? 이거는 불법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에 돌아오면요, 조선 정부는요, 이거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해요. 그리고 청나라가 여기에 껴들어서 중재를 해줘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영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는 거, 영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지금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청나라가 중재를 해가지고요, 영국군이 일단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북쪽의 러시아, 그리고 전통적인 청나라,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를 노린 일본, 게다가 새롭게 영국까지. 정말 이러다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주장이 뭐냐면 바로 조선을 중립적인 나라로 만들자. 조선의 중립국화라는 주장입니다. 자, 조선의 중립국화 적어주시고요. 교과서 106페이지 쪽날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중립국화는요.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는 사람, 즉 독일 외교관 부들러와 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온 유길준, 이 사람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삼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강의 어떤 각축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아무도 조선을 건들지 못하게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리자. 즉,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남도 못 먹게 하자. 그래서 유럽에 있는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중립국이거든요. 어떤 나라도 여기를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나라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자 독일 부영사, 외교관이었던 부들러가 조선의 중립화를 제기했고요. 유길준도 비슷한 조선의 중립화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만약에 실현됐으면 되게 좋았겠죠. 우리나라가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현실화되지는 못했어요. 주장으로만 끝났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요. 중립국인데 스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 알프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이 주변을 가로막고 있고 군사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탐나는 나라지만 여기를 침략해서 굴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을 바에 남도 못 먹게 하자라고 해서 중립국으로 만드는데 주변 국가들이 다 합의를 한 건데요. 조선은 사실 그때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랑은 좀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글씨가 있는데요. 교과서 106페이지 본문에 정부의 근대화 정책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조금 학습지에서 내용이 부실해서 요걸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106페이지 본문, 정부의 근대화 정책.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교과서 본문으로 볼게요. 자, 고종은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펼쳤다. 내무부를 설치해서 군사, 재정, 외교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방문국을 다시 설치하여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을 간행하게 했다. 화폐를 주조, 돈을 찍어내는 전환국이라는 걸 만들었다. 조세국 운반, 즉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반하는 전운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유경공원, 연무공원 등 학교를 설립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거 본문에 그냥 이렇게 밑줄만 좀 쳐 놓을게요. 요거는 학습지에 아예 소개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뒤에 나중에 또 배우는 내용들이라서 여기서 그냥 밑줄 하나 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하려면 다 돈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농민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 쪽락에 보시면요. 전운국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요. 전운국은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였어요.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학습 아까 1번 풀었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급진개혁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개화당 정부를 구성했죠. 새 정부의 개혁 정강에는요. 이 나라에 대한 사대, 큰 나라를 섬기는 거, 이걸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청이죠. 자, 그리고 문벌 폐지, 조세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백성들 민중의 지지를 못 받았다고 했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 다 본 거고요. 형성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시작.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 맞죠? 급진개혁파는 일본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을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어디예요? 청이죠?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85년 강화도를 점령했다. 강화도가 아니고 무슨 섬? 거문도.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 틀렸네요. OXX.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세력. 전통적 사회 질서를 수호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온리 서양의 기술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점진적, 약간 천천히 개혁을 추진하자. 자, 이러한 세력은 개혁파 중에 급진파일까요? 온건파일까요? 온건이죠. 온건개혁파예요. 온건개혁파. 자, 온건개혁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이모곤란을 주도했다? 전혀 아니죠. 이항로 최익현이 대표적이다. 이 사람들은 개혁파가 아니라 무슨 사상가들이에요? 위정척사 사상가들이죠. 자,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한 거? 이거 위정척사 사상가들이잖아요. 자,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김옥균. 온건이 아니라 무슨 개혁파? 이건 급진개혁파죠.
자,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 이게 온건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밑줄 친 자주적 군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가 만들려고 했던 자주적 군대국가 한번 찾아볼까요? 문벌을 폐지, 인민평등권 보장. 맞아요. 재정을 일원화해서 지조법 개혁하려. 이거 맞아요. 이거 지조법이라는 건 세금 걷는 건데 이 내용 있습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했다. 토지제도 개혁 안 했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 얻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갑신정변의 한계예요. 자,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청과 사대관계 청사 맞고요. 의정부 6조의 불필요한 관청 없애고 내각제도 수립하고자 했다. 이거 들어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설명하는 조약이래요. 갑신정변 후 청나라와 일본이 양국 군대 철수할 것. 장차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상대국한테 미리 알려줘. 그래야 나도 출병하지. 자, 이게 무슨 조약입니까?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 자, 그래서 문제까지 풀었고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교과서. 교과서에 107쪽 잠깐 봐요. 교과서 107쪽 잠깐 보세요. 네, 교과서 107쪽에 보시면요. 동아시아 근대화를 위한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김옥균, 우리나라 사람의 주장이 있어요. 자, 청나라 이용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냥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서양식 기계, 중국, 기계, 모방, 제조. 자, 이런 말이 키워드인데, 즉 중국의 양모운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양모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한인 관료였던 이용장인데 이 사람은 서양식 기계, 무기 만드는 기술 이것만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문명개화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어떤 정신적인 그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일본은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양 문명국과 함께 조선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도 서양인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즉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건 뭐냐면 일본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도 같은 아시아 이웃국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이젠 아시아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선과 이 중국 같은 나라들을 오히려 그 개화를 이끌어야 되고 이들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의 서양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시아급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김옥균은요. 상업, 산업, 문벌을 없앤 뒤 인재를 골라 학교 세우고 인민의 지식을 깨우치고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김옥균은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양의 뭐 교육, 사상, 제도, 뭐 종교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주장 그냥 간단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